코인 시장은 어떤 깃발을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ETF 유입 유출 현황,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동된 것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그것이 양수일 때 이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경향, 그리고 이것이 음수가 되면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24년 1월부터 굉장히 유효해진 지표 중 하나거든요. 김 원장의 머니살롱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늘을 뚫고 있는데 우리 코인 시장은 저점을 확인한 뒤에 도무지 움직일 기세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코인 시장 한물 간 거 아니냐. 블록엑스의 표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물 간 거 아니냐. 되게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네. 하지만 뭐 지금이 오히려 이러한 시기가 전 기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인 업계에 계시니까 기회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편협된 시각일 수도 있지만은 네. 비록 자산이라는 것은 유동성이라는 것은 순환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기회를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국의 움직임이 든데요. 네.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죠.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이 코인 시장을 키우기 위해 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힘입어 가지고 네. 충분히 지금은 좀 소외를 받고 있지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에서 물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표대표님이 보시기에 코인은 한물 간 게 아니고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희소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2,100만 개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죠. 시스템적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채굴된 양이 한 2천만 개. 앞으로 이제 100만 개 정도의 추가 공급이 남았는데 향후 한 120년간 그 100만 개를 채굴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고요. 그에 반면 공급과 수요가 결국에는 같이 가격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수요는 좀 어떻게 되고 있냐? 2008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들 위주로 채굴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한 2013년 정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이제 미국의 전문 기관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2024년 1월 기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것입니다. 그를 기점으로 이제 미국의 제도권 금융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기관, 기업, 나아가서 이제 국가까지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격적으로는 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들을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는 수요와 공급, 이러한 뭐 가치, 이런 기본적인 딱 원리를 보았을 때는 저는 충분히 아직도 다져가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 같은 자산은 지금 미 국채 비중을 줄이면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비중을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요가 있단 말이죠. 뚜렷하게. 지표상으로 금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코인을 사고 있습니까? 지금 사고 있는 곳은 연방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은 50개 있죠. 50개 주 가운데 현재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허용된 법안이 통과된 주지사의 서명까지 넘어간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3군데 모두 산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한 개 텍사스 주가 유일하게 샀었는데 딱 1,0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여서 비트코인 현물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하였어요. 작년도에. 이제 그래서 아직 전방적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진 않지. 규모도 1,000만 달러면 150억 정도면 사실 상징적인 수준.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코인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다들 기다리는 것이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이제 이것이 사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라는 분이 발의를 했었고 향후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하자라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거에 앞서 가지고 클래리티 법안, 이제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그 법안, 뭐 제도화, 규제화를 하는 법안인데 그것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가격적으로 좀 눌려져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마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액트였던 이 100만 개를 모으는 법안이 향후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규제화 또는 제도화 측면에 따라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고, 기관 자금이 또 들어오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은 마땅한 방법이 없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이제 상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재무부 장관에게 이것을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라는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 숙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있어요. 공약에도 여러 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인천에 배 들어오면 같은 이야기.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배가 언제다. 그 시기의 문제가 사실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법안 정책자가 아니고 결정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팔로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예측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폴리마켓 또는 칼시라는 곳에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 크레디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한 75%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좀 이 클레임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일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코인 관련 비즈니스가 많이 있어요. 알트코인 주로 많이 맞습니다. 뭐 잘 아시듯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때 그 밈코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하루에 막 4만 % 올랐던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올랐다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급락을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 아들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1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 그것도 이제 다 트럼프 가족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이해상충이죠. 왜 이거는 너희가 할 수 있게 해놨어. 이제 그거에 사실은 트럼프 시대에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 가족은. 그게 이제 무대포 정신이죠, 사실은. 근데 그거에 이제 민주당 측이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다. 너무 컴플라이언스 이슈 윤리 조항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다 하면서 이 클레이티 법안이 잠깐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연내 통과율이 한 50% 정도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끼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시장에. 그래서 그러면 좀 가격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뭐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의지 뭐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려는 이유,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미 국채를 사주기 위한 그 수요를 견인시키기 위한 움직임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발행량만큼 곳간에 미 국채를 쌓아놔야 하니까요. 그래야 보증이 될 테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시장을 버릴 수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크레이티 법안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의 문제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 거래량의 아주 일부분 아니에요. 저 비트코인이 현재 시가총액이 약 한 1.5조 달러 정도. 1.5조 달러고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2.5조 달러.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한 60%가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는 3천억 달러도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사실 좀 적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얼만큼 커갈 것이냐 이제 사실 그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것은 한 2030년까지 3.8조, 3.7조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뭐 전망이기도 하지만 저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채를 팔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았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만큼 커지게 되면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2.5조 달러인데 같이 만약에 커지게 된다라면은 그 가능성은 이제 거의 10배거 이상이지 않습니까? 3천억 달러가 3.8조 달러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방향성까지 갈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커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좀 더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래도 그 방향성은 좀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정책적으로 커져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뭐 갖고 있는 미 국채까지도 팔 태세인데 그리고 수요가 없으면 이제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고 시중 금리가 튀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정말 필사적으로 미 재정부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상황인 건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과 그 코인이 성장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건 어떻게? 그게 이제 연결이 뭐 직접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또 비트코인 이거는 사실 결제의 시장인 거고 코인은 사실 지금 자산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뭐 비트코인 투자를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USDT나 USDC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흐름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다 보면 친숙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더 거래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을 해서 뭐 예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좀 아쉬운 부분.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뭐 내가 이것을 저금을 하거나 투자를 안 하면 왠지 돈이 깎여간다.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미 USDT나 USDC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연결고리까지 아마 넘어가는 게 좀 자연스럽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좀 자산으로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제 발행이 어디서 되느냐 이것을 네. 사실 봐야 돼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뭐 또는 이제 트론 기반으로도 많이 발행되고 솔라나 기반으로도 많이. 이제 그 말은즉슨 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트론이나 이러한 블록체인들을 뭐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담보로. 담보든 이제 그런 체인들을 활용하기 네, 위해서 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뭐 수요가 자연스럽게 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에는 직접적인 건 없을 수 있으나 이런 알트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알트 코인 레이어 1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네. 레이어 1 체인들에 대해서는 뭐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저점은 분명 한 6만 달러 선에서 지금 7만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저점은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흔히 이럴 때 이제 증시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표현 쓰는데 시장 가격에 우리가 뭐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법안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떤 시그널들 좀 봐야 이제 좀 시작하는구나 어떤 걸 좀 봐야 할까요? 법안이 사실 올해 가장 큰 화두이기는 합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네, 법안이 가장 네. 큰 화두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넘어서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사실 온체인 데이터들도 있고요. 네. 온체인 데이터라고 이제 뭐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 지표들, 뭐 RSI나 MACD나 이런 지표들 많이 보실 텐데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 네, 이게 네.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모든 거래를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네, 네.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어느 가격에 샀는지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지 네. 또는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뭐 MVRV라는 표가 있어요. 이게 마켓 밸류, 리얼라이즈드 밸류인데 네. 시장 가격, 시장 밸류죠. 그리고 RV는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그냥 원가 투자된 금액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1보다 높게 되면은 이익을 보고 있다, 1보다 낮게 되면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MVRV 지표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1 이하에서는 좀 저평가 구간이었고요. 사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 그런 네. 확률이 높았던 구간이고 3.7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고평가 구간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팔아야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게 한 1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저평가 구간에 가깝다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그런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있는 부분은 참고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언제 갈 것이냐 이것은 사실 어렵죠. 사실 언제 갈 거냐.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신호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어야 하나. 네, 예를 들어 이제 증시라면은 뭐 채금리도 있을 것이고 기본 시중금리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지표들이 그런 것처럼 코인 시장은 어떤 깃발을 좀 보고 있어야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 ETF 유입 유출 현황,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동된 것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는 것이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양수일 때 이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음수가 되면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은즉슨 미국 투자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게 지금 24년 1월부터 굉장히 유효해진 지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5월 15일부터 계속 음수를 기록하고, 이 말은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것이 좀 양수로 전환되고 특히 이게 좀 급격하게 좀 튀어 올랐어요. 이때가 좀 뭐 우리가 볼 수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이 신호적으로 유효한 지표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비트코인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화폐는 사실상 무한정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인플레이션 해지하려고, 어떻게 보면 종이화폐를 우리가 버리는 거죠. 갖고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종이화폐를 주면서 아파트를 사든 주식을 사든 우리에게 해칭하려고 하는, 돈이 많이 풀릴수록 우리는 시장에 이렇게 접근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으니까, 발행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유리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뭐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 글로벌 자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국내 이제 뭐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돈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죠. 물론 그 시대의 가격은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뭐 50억, 100억. 11년 전에 압구정 32평 10억이었습니다. 12억 뭐 이랬어요. 그때도 늦지 않았었지만 예. 그것을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제 사실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인데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하루에 뭐 일당을 뭐 받든 이제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5천만 명 하면은 5조 원이거든요. 이것을 365일 곱하면 1년 하면 그게 한 2천조 원 정도 돼요. 연간 우리나라 이제 GDP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경제는 성장하게 되고 그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화폐가 더 발행이 되고 물론 화폐는 더 많이 팔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러한 흐름들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그것이 급격하게 팽창했을 때 자산은 어떻게 튀는구나 혹은 떨어지는구나를 경험했죠.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이 있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뭐 부동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나 그것을 더 빠르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더 빨리 떨어지고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죠. 딱 그것이 되게 매력 포인트이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실 뭐 자산의 역할 뭐 디지털 자산의 뭐 디지털 금으로도 이제 뭐 불리우지 않습니까? 자산의 역할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도 뭐 화폐처럼 뭐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수요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뭐 니즈 뭐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가 있으면 자산으로서의 역할, 화폐로서의 역할을 취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좀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크게 보면 몇 개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뜨거우니까 우리 눈에 일단 증시만 보이고 한국인의 영원한 자산 아파트가 있고요. 채권 시장 뭐 사실 볼륨은 채권 시장이 제일 큰데 채권 시장 있고 금 있고 뭐 이 정도고 이제 코인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지켜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오른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 올랐다 이거 올랐다 이거 올랐다 이거 올랐다 이게 내리면 이게 올랐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좋을 때 S&P 500 나스닥이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코인 투자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반대로 언젠가 증시가 식을 텐데 그럼 이제 돈은 유동성은 계속 강화돼 돈은 더 풀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코인으로 결국은 이 문제잖아요. 코인의 순서가 올 것이냐 아마 코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 2020년, 21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때 당시도 이제 사실 금이 좀 먼저 올랐어요. 금이 2020년부터 쭉 해서 하반기까지 올랐고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후발적으로 올랐고 코인이 좀 가장 마지막에 올랐어요. 21년 11월이 아마 코인의 가장 점이었었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금, 뭐 미장, 국장, 코인 이렇게 갔던 게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2년 전 정도만 돌아보더라도 한국 국장 매우 암울했었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0 이러면서 이거 삼성전자도 4만전자, 5만전자, 10만전자 했던 게 4만전자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는 흐름들을 보았을 때 결국 유동성은 좀 돌고 도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11월 정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장도 마찬가지 경신하고 있고 아마 이 흐름들, 이 가격 속에서 버블이 사실 전 버블 더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너무 위험한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멈추겠죠. 뭐 다시 올라가더라도.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 환기의 시간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나도 이거 수익 실현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 대안은 무엇이지? 하면은 아마 두들겨 볼 만한 게 저는 코인 시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시장 큰 사이즈 규모만 봤을 때는 미장이 한 70조 달러, 60에서 70조 달러 되고 금 시장이 한 30조 달러, 그리고 국장이 지금 한 5조에서 6조 달러 되고 코인 시장은 2.5조 달러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2년 전으로만 돌아갔을 때 국장이 한 2조 달러 정도였고 코인 시장이 한 3.3조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국장보다 코인 시장이 더 컸었습니다. 지금 이제 역전이 돼.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았을 때는 뭐 물론 코인 시장이 지금은 되게 소외를 받고 있지만 그 말씀 주신 유동성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언제 올지는 사실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기다림이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코인 시장에 얼추 우리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합친 거 정도 되네.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2.5조 달러니까 많이 좀 줄어서. 많이 줄어가지고. 표 대표님 2년 전에 비트코인 10억 간다고 하셨잖아요. 아픈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지켜봐야 하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제가 KBS 근무하면서 가장 신뢰했던 경제부 기자가 제 2년 선배 경제학을 전공했고 뇌에 한 99.9%가 로직으로 완성된 분 계시면 냉철하게 실제 수익률도 좋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교환 가치가 없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자산일 뿐이다. 한 10여 년 동안 주장하셨던 거. 과거에 왜 JTBC에서 유시민 작가와 그 유명한 그때 논리로는 유시민 작가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코인은 한 몇만 배가 올랐죠. 그죠? 로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그것도 완전히 이겼죠. 그때. 그 전문가 아주 박살났죠. 그때 라이브에서. 그런데 2, 3년 전에 그 선배가 비트코인은 인류의 자산이 된 거야. 나는 포트를 조금 확대하고 있어. 그때부터 떨어졌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미래 코인뿐만 아니고 가격을 예측한다는 삼성전자 우리 지금 작년 이맘때 얼마나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증권사에 계셨지만 자산운용사에 계셨었지만 얼마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를 우울하게 봤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10억 간다. 그 주장을 하셨던 근거는? 당시에도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한 9천만 원 정도였었을 때 아마 책이 나왔을 거예요. 네. 2020 12월 정도였으니까 2년쯤 되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시기의 문제겠죠. 그래서 저도 이 당시에 책을 냈을 때 당장 뭐 내년 내후년에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10년 안에 10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런 의도로 많이 이야기를 냈었고요. 뭐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 생각하는 뭐 이제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이고 이제 공급은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수요는 이제 미국 뭐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또는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에서 뭐 이렇게 전략 준비금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이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인데 아직은 뭐 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국가 차원의 1번인 것고요. 2번은 이제 기관들이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미국의 기관들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았던 뭐 JP 모건스탠리가 대표적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실 저는 금융기관의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인 시장에서 선발주자가 이제 블랙락이랑 피델리티 2024년 1월에 이제 ETF를 냈던 기업들이고 이제 2026년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모건스탠리 JP 모건이다. 그들은 약간 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 전통자본들은 좀 늦게 따라왔군요, 확실히.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기관들도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오히려 더 ETF도 더 공격적으로 수수료 우리 블랙록보다 낮게 할 테니까 우리 거 써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최소 1% 최대한 4%까지 담아야 한다. 이제 고객들에게 권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도 거의 뭐 경단위가 조 달러가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 2%만 들어오더라도 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그게 올해 이제 막 주장되고 있는 상품들이고 나오고 있는 상품들이 2%씩 들어가는 그 ETF의 이름은 뭐예요, 대충?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MSBT라는 이제 ETF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블랙락은 이미 IBIT 상품을. 근데 2%는 뭐 그 전체적으로 뭐 자산 포트폴리오예요? 뭐 자산 포트폴리오에 전체 자산 본인 포트폴리오죠? 본인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2%는 담아야 한다. 일반적인 자산 보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거대 IB들이 2% 정도는 비트코인을 담는 게 맞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2%만 들어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시장이 많이 쪼그라져 들어있다 보니까 2%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 더블, 뭐 3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일어나냐라기보다는 사실 좀 기노브로 가겠죠. 그들도 이제 뭐 보수적인 기관인 만큼 이제 자산 리밸런싱을 계속 할 것이고 내가 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식을 할 거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그런 측면이 이제 기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DAT 기업이죠.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들인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점차 많아지고는 있죠. 뭐 물론 이제 그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걸 포기하는 기업들 혹은 뭐 파산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는 있는 아마 그런 흐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완전 초기에 채굴을 했었던 그 개인들 그들은 이제 사실 어찌 보면 10년, 15년 기다렸다 이제 팔고 있는 그런 거대 고래들은 팔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은 아쉬운 게 결국 손바뀜의 측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기관인 기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뭐 10억 충분히 저는 뭐 간다. 하지만 그 시기는 뭐 당장은 아니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된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냅니까?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해서 그것의 평가 차익으로 사실 뭐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이죠. 근데 그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 크게 두 가지 구조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보통주도 있지만은 우선주라고 해서 뭐 STRK, TRF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뭐 이것이 고정 배당으로 나가는 우선주도 있고 혹은 실적에 따른 배당을 뭐 상장된 주식입니까? 이게 상장이 되어 있죠. 오, 그래요? 네. 그 MSTR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좀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뭐 개인들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구조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1번이고 2번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또 매집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것을 시작한 게 한 2021년, 22년부터 네, 시작을 네.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가 저금리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채권을 발행했던 것이 이제 무이자로 채권 발행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무이자로 이제 사실 자금을 끌어와서 비트코인을 사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또 이렇게 재무적인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모아가고 있고, 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83만 개 스트레티지만, 네. 블랙락의 IBIT ETF가 한 80만 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또 우려도 사실은 내심이 있는 게, 한 개의 단일 기업이 너무 비트코인을 뭐 4% 네, 가까이 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좀 우려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 기업이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것이 좀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도 있긴 하죠. 아직까지는 좀 건재한 시장이고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